가등기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 미리가 짰습니다. 한문으로. 미리가 짰어서 미리 하는 등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등기는 어떤 때 미리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또 소유자는 항상 A죠. A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B한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B가 저예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집을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했고요. 뭐 중도금까지 다 지불을 했어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잔금이 치를 만한 돈이 나한테 생길 거였는데 그 돈 계획이, 자금 계획이 조금 틀어지면서 이게 한 6개월 후에나 돈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친구인 A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야, A야, 내가 돈이 이번 달 말에 생길 줄 알았는데 6개월 후에나 생기겠다. 그래서 미리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겠지만 잔금 기한을, 우리 약정은 이번 달 말로 되어 있지만 잔금 기일을 좀 6개월 후로 미뤄줘라. 그러니까 A가 그래, 어차피 내가 미리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 주택을 너한테 인도해 주니까, 이사를 나가서 집을 주는 걸 인도한다고 그러죠.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너 돈 될 때 가져와. 그럼 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죠. 그러니까 B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사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왜 불안해집니까? 나는 계약금 지급을 했고 중도금까지 넘어갔죠. 그 상태에서 등기부 등본상에는 그게 하나도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A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 A는 그 상태에서 C한테 또 팔 수 있겠죠, 이 집을. 그러면 C는 당연히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볼 거고요, 매매를 하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는 게 없고 소유권도 A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샀어요. 그리고 나서 B가 나중에 잔금 치러 갔더니 이미 A는 제3국 가 있고요. C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네요. 그래서 C한테 가서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집 나한테 내놔.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 계약이고요. 채권 계약이라는 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그 계약이 채권 계약입니다. 근데 소유권을 이전했다. 우리 첫 시간 권리분석 첫 시간에 그 물권, 본권으로서 소유권 공부했었죠. 그죠? 그건 물권이고요. 일단 가져가게 되면 매매 계약이 얘가 먼저 치렀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간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고요. 이때 B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론 사기도, 형사상의 사기 고소도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가 계약금 줬던 거, 중도금 줬던 거 돌려줘 할 수는 있겠지만 제3국 갔다 그러면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밤새 끙끙 앓다가 다음날 다시 A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A야, 6개월 후에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매매 예약이 된 거니까 매매 예약에 대한 가등기를 치자라고 하니까 A가 그래, 해줄게 합니다. 그래서 A 소유권이 있겠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B가 가등기를 칩니다. A가 동의해야 됩니다.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겠죠. 그죠? 가등기는 꼭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가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저당권 설정, 심지어는 근저당권 말소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를 미리 할 수 있고 그게 가등기인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C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A한테.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직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유권 A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 C는 A한테 살려고 봤더니 등기부등본상에 B 가등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등기 있네요. 나는 이 집 못 삽니다. 이거 말소되기 전에. 그래서 매매가 안 이루어지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등기라는 것은 순위보전적 효력과 경고적 효력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본질적인 효력은 아직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A는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가 D한테 돈을 꾸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줍니다. E가 이 집에 전세 들어옵니다. 또 카드값 안 쓴 게 있어서 뭐 가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볼게요.
이때 이 B가 이 가등기에 본등기를 칩니다. 시점은 언제예요? 이때겠죠. 그죠? 물리적인 시점은 이때입니다. 이 가등기에 기해서 이때 본등기를 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효력의 시점은 이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때 가등기를 치는 요때 B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고요. 그죠? B 소유권인 상태에서 C는 A한테 이 집을 산 거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산 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 무효. 이 소유권의 터잡은 근저당권 무효. 이 소유권의 터잡은 전세권 무효. 이 C한테 받을 돈 있는 카드회사 가압류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가등기가 그래서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등기인데요. 그럼 우리는 경매 권리 분석이니까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가등기를 설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B가 돈 달라고 설정한 거예요? 아니죠.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또는 뭐 한 1년 후에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라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등기가 이 가등기고요. 결국엔 돈이 목적이 아닌 거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등기는 본질적으로 뭐다?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 가죠? 다시 한번 또 아직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A 소유권이 있고요. B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C가 가등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권리들이 쭉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칙 적용해 볼게요. 근저당권은 목적이 뭐? 돈. 그죠? 그러니까 매각대금에서 돈 주고 소멸시키면 되고요. 이게 원래 얘 특징이고요. 가등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어느 시점에서 나한테 갖고 오기 위한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얘 원래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칙을 적용해서 얘를 그대로 인수시키면 누가 손해를 봐요? 얘가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B가 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당시,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후로 가등기가 들어올지 어떨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나는 이미 법률 행위를 끝냈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누군가가 다른 법률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얘를 그대로 인수시킨다? 그럼 낙찰가가 떨어질 거고요. 내 담보 가치가 훼손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권이 선순위, 다시 말해서 돈이 목적인 권리가 선순위,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소기준 권리. 그죠? 이거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는 원래 본질적으로 인수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로직이죠? 그죠? 자, 이것이 가등기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이런 돈이 목적인 권리 뭐 이런 거 할 때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담보가등기. 얘는 또 뭐냐?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가 B한테 가서 야, 돈 좀 꺼줘 그럽니다. B한테. 그래서 그래? 꺼줄 돈은 있는데 널 못 믿겠다. 담보를 좀 제공해라. 그랬더니 A가 나 담보 있어. 주택이야. 그러고 보여줍니다. 근데 B가 가서 봤더니 주택이 번듯하네요. 이게 뭐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꺼달라는 건 한 3억만 꺼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보가치 충분합니다. 그죠? 원래는 이럴 때 돈 꿔주고 이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설정해라 라고 우리 법이 만들어준 권리가 어떤 권리예요?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저당, 근저당. 이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B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 꿔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권리가 물건이 저당권인데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상태에서 A가 나한테 돈을 안 갚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이 저당권에 기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고요. 경매 신청하면 그 다음날 팔리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개시 결정 나야 되죠. 현황 조사해야죠. 감정 평가해야 되죠. 또 뭐 송달해야 되죠. 배당 요구 종기 기다려야죠. 바로 낙찰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유찰되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B가 딱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야, 나는 돈 꺼주고 담보로 잡기는 하겠지만 나 이거 설정 안 해. 뭘로 할래? 이거 할래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A는 10억짜리 집인데 3억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줘.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가등기를 해줘. 근데 A는 3억을 꾸면서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떼어먹을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3억 갚으면 가등기 말소해 줄 거니까 뭐 근저당 잡고 3억 갚아서 근저당 말소하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등기 설정하는데 돈이 급하니까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3억을 못 갚아요. 그러면 B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배당해서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치면서 간단하게 이 집을 대물 받는 겁니다. 대물 변제를 받는 겁니다. 돈 3억 대신 이 집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본등기 치면 돈을 꿔주던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죠?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들 가등기를 편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들이.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B는 A한테 지금 얼마 꿔줬죠? 3억 꿔줬죠? 3억. 그죠? 3억 꿔줬는데 이걸 본등기 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짜리 집을 날로 먹었어요? 10억짜리 집을. 그래서 7억이라는 부당이득을 갖게 됩니다. 그죠? 부당이득을 얻게 됩니다. 법이, 국가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 법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가등기로 담보하는 경우, 그리고 또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 가담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담법을 새로 만듭니다.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근간은 뭐냐면요. 자, 가등기로 금전대여대차 담보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 주택으로 대물 변제를 받으려면 10억과 3억, 차액인 7억은 주고 가져와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억 꿔주고 가등기 잡고 본등기 쳐서 이 주택으로 대물 변제 받을 때 7억을 줘야 되는 이 절차를 우리는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 7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 인수 소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순위를 보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담보가등기는 목적이 순위 보존이 아니죠.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담보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렇게 금전 대여대차, 금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등기를 편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담보 가등기라면 이걸로 본다라는 의미이지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는 모양, 형태가 얘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얘는 담보 가등기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는, 입찰자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별의 시그릭은 굉장히 크죠. 왜 큽니까?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봤던 전세권이 그랬죠. 돈이냐 아니냐. 그 목적이. 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목적인 거고요. 얘는 꿔준 돈 돌려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외형적으로 차이가 안 나면 결국에는 뭘 보고 이건지 구별을 하느냐? 역시 가등기권자의 의사표시를 봅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는요. 법원이 그 가등기권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송달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 주택,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있는데 당신이 가등기를 설정하고 있네요. 이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입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제 건 소유권 가등기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소유권 가등기로 인정해 주고요. 더 따지지 않습니다. 제 건 담보 가등기입니다. 받을 돈은 3억입니다. 이렇게 채권 계산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당권으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겁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묵묵부답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뭘로 봅니까?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소유권 가등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잖아요. 그죠? 원래 예고 그거를 편법으로 쓰는 것 뿐이고요. 편법 쓰는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부당이득이 발생이 되고 채무자가 큰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제도화시켜서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어찌됐든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걸로 봐주는 겁니다. 자, 전세권하고 권리분석 방법이 똑같습니다. 담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돈이 목적이라서 무조건 소멸, 선순위로 빠져 있어도 소멸입니다. 목적이 돈이니까 원칙적으로 소멸이죠. 그죠? 근데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채권 계산서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보는 게 맞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또 하나 나왔네요. 가면서 계속 정리할게요. 돈이 목적인 권리,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지금 전세권 우리 한번 봤고요. 가등기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이 가등기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라서 사실은 다룰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하도 많은 그 인터넷 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어서요. 그 정보를 믿고 들어갔을 때는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이 가등기라는 것은요.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요. 이후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어떠한 법률 행위도 못할 거예요. 팔라고 해도 이 가등기 때문에 안 팔릴 거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해서 돈을 꿀라고 해도 이 가등기 때문에 안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만 설정을 해놓고 본등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소유권자는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손해가 가서 요거를 설정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 소멸되는 거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거는 제척기간에 문제가 있고요. 소멸시효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우면 결론만 아셔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소멸시효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10년, 제척기간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소멸시효라는 건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똑같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게 뭔지까지는 뭐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고요.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5년 지난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한다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0년이에요. 무조건 10년.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구속되는 등기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선순위로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된 거기 때문에 효력을 잃은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낙찰받아도 된다라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글들이. 근데 제척기간에 의해서 가등기는 소멸이 되겠지만
가등기의 본등기, 매매 예약이 이미 완결된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가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문제,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의 문제다. 어렵죠? 그래서 이거 믿으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제척기간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지난 거는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 틀린 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등기가요,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A가 아버님한테 집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급해요. 급해가지고 이거를 부동산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꿀려고 하는데요. 담보 가치 이 집에 60% 이렇게 꿔줬는데 그거보다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5억짜리인데 5억이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B한테, 친구인 B한테 가서 야, 이 집 좀 네가 사줘라. 내가 5억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사줘라. 그러니까 B가 그래, 부동산도 꽤 집도 예뻐 보이고 하니까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나서 A한테 5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근데 받으면서 A가 B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너도 알다시피 이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받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내가 5억 가져가서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갖고 3년 후에 5년 후에 6억을 너한테 가지고 오면 이거 나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B가 그래, 알았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안 되겠죠. 왜냐면 등기상에는 B 소유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 요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달라붙어요. 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룻밤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야, 환매 특약 등기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해서 가서 신청해봐야 환매 특약 등기 안 받아줍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루 뒤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아까 공부했던 가등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매매 예약으로. 환매 특약 등기라는 건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역시 이 환매 특약 등기도 목적이 뭐예요? 돈은 아니죠? 그죠? 돈은 아닙니다. A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환매권자가 A가 되죠. 소유권자가 B로 넘어가고 거기에 환매권자가 A가 되는 겁니다. 이 A는 환매 특약 등기를 왜 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지 돈을 받을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목적 돈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똑같은 로직입니다만 돈이 목적인 권리가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환매 특약 등기가 설정됐다. 그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매 특약 등기도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죠. 자, A가 B한테 가서 돈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A가 B한테 가서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가 돈 꿔줄 테니까 담보 있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집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당권 경매 절차 복잡하니까 가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등기도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본등기 쳐야 되잖아요. 그죠? 본등기 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이번에는 야, 내가 돈 꿔줄 테니까 5억짜리 집인데 2억 꿔주면서 꿔줄 테니까 소유권 나한테 넘겨. 아예 넘기랍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신 내가 환매 특약 등기 설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2억을 환매 기간 내에 나한테 갖고 오면 환매 특약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은 다시 너한테 환매되는 거고, 만약에 안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끝나잖아요. 이미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그죠? B한테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잖아요. 아무런 절차 없이도 그냥 이 집을 5억짜리 집을 2억에 사들이는 셈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양도 담보고요. 아까 제가 가등기 담보 등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등이라는 건 다른 게 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환매 특약 등기도 역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하려면요, 이 B는 A한테 3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소유권이 완성이 되고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환매 특약 등기 이거는 인수되는 권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권리관계가 근저당, 가압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이런 권리관계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 얘는 소멸, 얘는 소멸 이론칙 적용했고요. 이 이론칙 때도 그대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자 환매특약 되어 있는 거 보고 돈 꺼준 거고요. 가압류 집행할 때 환매특약 되어 있는 거 보고 가압류 집행한 거거든요. 그죠? 불축의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됩니다. 근데 환매특약 등기가 인수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다른 권리가 인수되는 것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경우에서 A가 환매권자인데요. 이거를 내가 낙찰 받아서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환매특약 등기 그대로 살아서 나한테 넘어온 거죠. 그러면 나는 환매특약 등기의 부담을 인수한 건데요. 그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지금 어떤 거냐면요. A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금을 들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이 돈을 나한테 줘야 나는 소유권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냥 잃는 게 아니라 파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권리관계에서 환매 특약 등기가 인수된다. 야, 환매 실행하면 나는 소유권을 잃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이건 1억에도 못 사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못 사가지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한 그 6억 정도 되는 거에 환매 특약 등기가 5억짜리가 잡혀 있었고요. 환매 특약 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으니까 인수된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받는 걸 이걸 한 2억대에 받았습니다. 낙찰을 혼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은 2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를? A가 5억 들고 와서 나 환매권 실행하겠습니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와서 환매권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5억 받고 2억에 산 집을 5억 받고 파는 셈이 돼버리는 거고요.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가 6억짜리를 2억에 사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가 인수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리스크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낙찰받는 금액과 환매권에 써있는 금액 반드시 등기하게끔 돼 있거든요. 얼마의 환매금, 그것도 환매 기간 언제까지 이겁니다. 최장 5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약정 6년, 7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는 무조건 환매권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연장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넘어가면 무조건 환매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금액과 환매 기간과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는 금액, 그래서 환매권을 실행하더라도 나한테는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입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권리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그 국가기관들이 산업단지 그 판교 IT밸리 아시죠? 그 판교 IT밸리에 토지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에 육성하는 산업이 있을 겁니다. 판교는 좀 IT 쪽이고요. 다른데 뭐 어디는 뭐 주물 쪽, 어디는 뭐 미디어 쪽 이런 식으로 각 산업단지에서 육성하는 산업이 있고요. 갖가지 혜택, 세금 혜택, 그 다음에 또 가격을 저렴하게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 분양을 하는데 이걸 분양받은 사람이 기업이 그거를 사업에 쓰지 않고 투기를 쓸 수 있겠죠. 워낙 혜택을 받고 싼 값에 사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데 분양을 받은 다음에 투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경우 그걸 대비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동안 내지는 10년 동안 분양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 혜택을 줘서 분양을 했던 거를 다시 걷어들이겠다라는 차원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 공장 부지들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이 그 사업 주체가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간에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환매권자가 개인이냐 기관이냐라는 건 중요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선순위 나오면 인수된다. 그러나 인수되는 금액 판단해서 입찰해볼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등기, 환매 특약 등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